안녕하세요. 자, 책을 이제 오늘 우리 1월, 2월 워밍업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진도도 많고 범위도 많고. 자, 우선은 기본서를 343페이지 펴보실래요? 343페이지. 거기 할 차례 맞죠? 네. 체크되어 있는 거 아니죠? 문제를 풀었어요? 그 상단에 있는 거? 네, 됐어요. 자, 앞에 이제 보실래요? 잠깐. 자,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내가 판 가격을 양도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동의어가 총 수익 금액이에요. 들어온 돈. 이게 내가 돈 번 게 아니고 여기서 나간 돈을 빼야겠죠. 그 나간 돈을 우린 세법에서는 필요 경비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취득 가액을 빼요. 그럼 이 취득 가액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취득 가격이 1억 원인데 파는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럼 내가 얼마 돈 벌었어요? 2억 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비로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비예요. 대표로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다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3억밖에 못 받죠.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보유하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음에 이 건물을 팔 수 있죠. 그럼 건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그 5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개념이 간단해요. 어떤 내가 경비 지출이 되면 그 경비 지출로 인해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 들어간 돈을 뭐로 인정하겠다? 필요 경비. 그런데 요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이 수익적 지출액인데 수익적 지출액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경비가 나간 경우라더라도 이 가격 증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경비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대표는 뭐겠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매입하면은 그 안에 그 도배장판 같은 거 새로 하죠. 그럼 우리가 최근에 제가 그 홍지역에 아파트 매입한 다음에 도배장판을 새로 했더니요, 그 7억 같은 아파트가 갑자기 10억으로 뛰던데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건물 가치 증가에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이것을 양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비가 이제 경비를 인정하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경비를 말해요. 대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부동산 아파트 건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중개 보수 지급하죠. 그 중개 보수 같은 게 대표로 양도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야겠죠. 그러면은 양도를 해서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 차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한 가격은 3억 원인데 2억을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양도를 해서 차이를 계산했더니 손실이 발생했다. 이것을 양도 차손. 이게 동의어가 결과적으로 손실 금액을 팔았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결손금. 그럼 지금부터는 양도 차익이 나왔다는 가정에 강의를 진행하죠. 그러면 양도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언제 팔았는지 양도 시기를 판정해야 되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취득사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양도라는 것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취득 가액을 우리가 빼기 위해서는요, 취득 시기도 판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양도소득세니까
양도 시기만 판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득 가격을 빼기 위해서는 언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그 시점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유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매매 등으로, 전에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증여받은 물건을 지금 팔았다. 그럼 이때는 양도 시기는 반드시 유상거래고, 이 취득 시기는 무상. 예를 내가 매매로 취득한 걸 지금 팔았다. 그때는 양도도 유상거래고 취득도 유상거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매매로 전에 취득한 것을 지금 팔았으면 그때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 판단 기준이 같을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증여받은 물건을 지금 팔았다. 그때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판단 기준이 다를 겁니다. 유형이 다르니까. 그럼 지금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유상으로 팔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유상거래는 잔금을 지급하면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 잔금 지급일은 두 개로 구분인데요. 서류에 몇 월 며칠 잔금 지급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계약상 잔금지라고 표현을 하고, 요 서류 날짜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사실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취득세 배울 때는요,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썼거든요. 여기 한 3주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죠. 취득세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 시기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5개 거래, 그게 국수, 공판법, 이것은 사실상으로 가고, 그 5개가 아닌 개인 간 거래 등은 서류 날짜인 계약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 배우는 양도세는요, 이 양도 취득 시기를 판정할 때 법전을 가면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금을 청산한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는 현재 국세청 집행기준을 가면 그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날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만약에 19년도 12월 30일인데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날짜가 만약에 20년도 1월 1일이면 그것은 19년도 양도분으로 아니고 몇 년도? 20년도 양도로 봐서 요 20년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서 승계산을 한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양도 시기는 최근에 팔았으니까 통장 이체 날짜인 대금을 청산한 날짜가 확인되는데,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매매로 취득한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안 되죠. 그럼 그때는 대금을 청산한 날짜가 불분명하면 그때는 등기 접수로 갑니다. 등기 시점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대금을 청산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하는 후 등기는 세법상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만약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미리 내가 등기 필증 등을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먼저로 간다. 등기. 그래서 항상 후 등기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선 등기는 고려하신다는 거. 자, 책을 보시면요, 343페이지 맨 하단에, 자,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연가로 1번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대금을 청산한 날 동그라미.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자, 34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 양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때는 그 두 번째 줄 등기 등록 접수일 동그라미 명의개소일 동그라미. 명의란 말은 뭐 등기랑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밑줄. 그때는 그 옆에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그래서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등으로 가고, 미리 등기한 경우도 어디로 간다고요? 등기 접수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특수한 경우인데 자 연가를 1번 장기할부 조건인데 거기다가 장기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1년 이상이라 적으시고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할부 동그라미. 할부는 대가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죠. 2회 이상이라 적으세요. 2회 이상. 그러면 여기 장기할부는 언제 양도특식된 걸로 보냐면은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인도한 시점, 즉 사용 수익 날짜 비교해서 언제로 간다. 빠른 날 동그라미. 이건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할부 조건 범위인데 자 동그라미 끼어 자 2회 이상 동그라미. 니을 보시면 세 번째 줄 1년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를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죠. 요거잖아요. 봐봐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득. 그럼 지금부터 이 조문은 양도식이랑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뭐만 판정하는 거야? 취득식이.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건물 신축한 것을 지금 팔았을 때 양도시기는 지금 대금을 청산한 날짜고 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자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를 받아 허가 동그라미. 그럼 허가란 단어가 들어가면 사용 승인서 교보일 이게 원칙이에요.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 거기서 승인자 동그라미. 여기 이제 원칙인데 다만 자 밑줄 칩니다. 사용 승인서 교보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밑줄. 자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밑줄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밑줄. 그 다음에 그 임시 사용 승인에서 승인 동그라미. 그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고요? 빠른 날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세 개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자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한마디로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럼 잠깐 들어보실래요? 봐봐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요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세 개 단어를 밑줄 쳤죠. 거기에 첫 번째 게 승인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게 승인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무허가는 이 승인자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잖아. 뭐가 남아요? 사실상 사용.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실상 사용일 동그라미. 이게 2년 전 우리 시험 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험을 우리가 좀 다 바로 풀어보겠지만 시험 이렇게 냈다고 봐봐요. 무허가 건축물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서요 시험 지문에 승인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게 우리 시험 답이었는데 그때 다 틀렸어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조카도 이거 문제 딱 얘기하던데 우리 조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책 보고 있으니까 삼촌 이거는 국어조로 해석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무허가인데 그럼 무허가 건물을 승인을 해줘? 그럼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그거 일단 맞추더라고 문제를. 아 조카 39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옛날에 내가 상속 증여받은 물건을 지금 팔 수 있죠. 그럼 언제 취득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동그라미 돌아가신 날짜. 증여는 언제로 가요? 증여를 받은 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시효 취득 부동산도 언제 취득했는지 판정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점유를 개시한 날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민법을 생각해 보세요. 점유 개시하고 20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등기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배우냐면 소급해서 내 것으로 인정받죠. 그럼 처음부터 내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로 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이게 민법하고 차이점이에요. 민법은 언제로 가요? 등기. 근데 세법은 언제로 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왜? 소급해서 내 것으로 인정받으니까. 그 인정받은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는 가격에서 처음 점유 개시 시점 취득가격 그때 평가액을 뺀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요 점유 시효 취득을요 계속 등기라고 시험을 내 우리 세법에서. 근데 다 틀려. 왜 틀리냐면은 등기라고 배워왔거든. 어디서? 민법.
민법 갖다 놓고 세법 풀지 마요. 기분 나쁘니까. 민법 위에 세법이 있는 거예요. 민법은 하위법이야. 가장 일반법. 그 김독수가 나한테 꼼짝 못하잖아. 내가 전화하면 아 예 그래요. 아니 어디 일반법이 특별법한테 까불어. 뭘 또 일러.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가야지. 뭘 싸움이 돼야 싸움을 하지 왜 싸워요 내가. 그분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내가 귀엽대? 하기야 뭐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월등하면 돼. 아 당연히 제가 월등하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양가로 5번. 자, 수용되는 부동산. 그러면 그때는 자, 두 번째 줄. 대금을 청산한 날 동그라미, 수용 개시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동그라미. 요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고요? 빠른 날 동그라미.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이 요거예요. 요쪽을 잠깐 보실래요? 여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뭐로 보여요? 시간의 흐름. 우리가 아파트 분양으로 취득을 할 때 그럼 취득 시기 판정해야 될 겁니다. 그때 대부분은 아파트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잔금을 지급하죠. 이때는 당연히 대금을 청산한 날짜예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 아파트 회사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한 18층을 올려야 되는데 한 9층 정도를 올리다가 자금이 떨어지면요, 그 아파트 선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먼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아파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내가 아파트를 뜯은 것으로 본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때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완성. 그래서 예외를 둔 게 원래는 대금 청산 날짜인데 예외가 이 지문을 줘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건물이 완성이 안 된다 말을 줘요. 그 말을. 그때는 어디로 간다? 완성된 날. 자, 지문을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밑줄게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자, 그때는 그 세 번째 줄 어디로 간다고요?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자, 넘어가시고요. 346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7번 환지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체크 안 돼 있죠? 잠깐 보세요. 이 얘기 지난주에 제가 뭘 강의했냐면은 내가 옛날에 30제곱미터를 취득했다고요. 만약에 10년도에 그 2, 3 몇 년 지나서 이 지역이 정비사업이 개시가 되면 우리는 요 30제곱미터를 사업 시행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새로운 토지를 받죠. 30을 만약에 18년도에 받았다. 이것을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때는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안 보니까 이 환지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는요, 세법은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8년도에 30제곱미터 받은 토지를 내가 올해 팔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해 판 가격은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뭘 빼야 돼요? 취득 가격을 이걸 뺀다고요. 전에 거를. 왜? 이때부터 내 거니까. 여러분, 이때 세금을 부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으로 봐야죠. 그럼 언제를 뺀다? 30. 그러면 이것을 환지전이라 표현해요. 뭐라 표현한다고요? 환지전. 구토지.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 환지전 동그라미. 이게 원칙인데, 자, 예외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내가 제공한 토지는 30제곱미터인데 나중에 18년도에 내가 만약에 증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40. 그럼 이때는 나누시는 거야. 30하고 10으로. 30은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 아니에요? 취득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거였지. 이해되죠? 근데 면적이 늘어난 게 얼마예요? 즉, 요것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요 시점에 18년도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40제곱미터를 올해 팔 수 있겠죠. 그 올해 판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나눠서 빼셔야 된다고. 얘는 어디 걸 빼고? 환지전. 이때부터 내 거였으니까. 그리고 늘어난 것은 몇 년도? 18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요 증환지된 사람들은 청산금을 지급한다고 배우죠.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지급한 것만큼 토지를 뭐 한 것이다? 취득. 그럼 요거는 언제로 간다? 18년도. 그 18년도를 법에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다음 날이냐면 대부분 민법상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제공한 것은 30제곱미터인데 내가 요때 가만지를 받을 수 있죠. 20제곱미터. 그러면은 면적이 지금 마이너스 10만큼 줄었죠. 요거만큼은 내가 판 거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청산금을 뭐 한다? 수령하죠. 또 인상 쓰는 거 봐요. 청산금이란 말 신경 쓰지 말고 청산금이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봐봐요. 상식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파트 세 채 있던 사람이 네 채로 늘어났어. 그럼 한 채 뭐 한 거예요? 취득. 이렇게 접근하셔. 청산금 같은 경우 그럼 아파트 취득한 사람은 돈을 수령해요, 돈을 지급해요? 돈을 지급하지. 맞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파트 세 채 있던 사람이 두 채로 줄었어. 그럼 한 채는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럼 판 사람은 돈을 지급해요, 받아요? 네, 그거예요. 그 돈을 청산금을 지급한다, 청산금을 수령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다 인상을 써. 왜 인상을 쓰나 봤더니 청산금이란 말이 미치는 거야. 청산금이 돈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항상 취득한 걸로 가는 것이고 면적이 감소한 사람은 양도한 걸로 가죠. 항상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고개 숙여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동그라미, 증가가 된 것만큼은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 또는 감소, 동그라미요, 감소가 된 것만큼은요 양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로 간대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증가, 감소란 말을 쓰기 전에는 환지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증가, 감소란 말이 들어가면은 언제로 간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348페이지 중간쯤에 예제 문제 보이세요? 이게 2년 전 문제인데, 자, 답 나오면 바로 고개 드십시오. 자, 풀어보세요. 여러분 왜 나를 안 봐요? 지금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1번 봤더니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았죠? 안 받았죠? 무허가죠? 그럼 지문에 승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들어갔죠?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상 사용. 1번이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 2년 전에. 그럼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요렇게 주는 문제가 세법은 정확히 8문제예요 16개 중에. 그거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셔야 돼. 거기서 미스가 나면 세법은 불가능해요. 나머지 문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부분. 자, 요거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점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강의가 2군데 정도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그 2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요거 다 사진 찍을 시간 드릴 테니까 핸드폰으로 우선 강의만 들으십시오. 요거는 필기를 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강의 내용 이해 못 하시면 이게 책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파트예요. 자, 갑니다. 세금 계산을 할 때 순서를 지키세요. 내가 판 양도 가액을 반드시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중에서 취득 가격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를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뭐를 먼저 정한다고요? 양도. 그러니까 이 순서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뭘 결정한다? 취득. 그 다음에 자본출의 양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양도 가격은 원칙은 항상 내거 계약서로 갑니다. 그것을 실지 거래 가액이라 표현을 해요. 계약서에 속이지 않고 적어놓은 금액. 이것을 줄여서 제가 지금부터 실가라고 쓸게요. 그러면 실가가 확인되면 무조건 실가로 가는 것이고, 이 실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확인됐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판단했을 때 속인 계약서로 판단될 수 있죠. 그것을 쓰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이 실가를 무시하고 금액을 추론해서 계산합니다. 요 추론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법에서 추계한다고 표현을 해요. 추론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 추계는 내거 계약서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을 갖다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 뭘 쓰냐면은 매매 사례 가격을 써요. 자,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요. 최근에 매매된 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걸 쓰겠다는 것인데, 아파트는 동일 면적이 존재하죠. 그럼 내거 계약서는 금액이 불확실한데 최근에 같은 면적이 옆에 집이 팔린 계약서가 확인돼. 그러면 그 금액이 내 거랑 차이는 발생 안 하죠. 그럼 과세관청은 옆집 거 계약서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옆집은 옆집 쪽에선 실가겠지만 우리 쪽에선 내 거 계약서요, 옆집 계약서요. 옆집. 그럼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면 무조건 추계를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요 매매 사례 가격이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뭘 쓰냐면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재 부동산을 감정해 놓은 가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요 감정한 가액도 없으면 맨 마지막에 뭘로 가냐면은 기준시가로 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시가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지방세 배울 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했죠. 요 시가의 한 80% 선에서 부동산을 평가를 해서 공시한 가격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 배웠고, 그 시가 표준액을 지금 배우는 양도세는 뭐라 표현한다? 기준시가. 그러니까 시가의 기준액을 공시해 놓은 거예요. 몇 퍼센트 선에서? 80%.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양도가격은 추론 계산 순서가 매, 감, 기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세관청 쪽에서 이 세 개의 금액이 다 확인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왼쪽 금액을 먼저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걸 먼저 쓰고 확인이 안 됐을 때만 뭐로 넘어온다? 감. 이것도 확인이 안 됐을 때만 기. 그래서 원칙은 뭐로 가고요? 실가.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 순서가 매, 감, 기.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양도 가격을 실가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추계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딱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정한다? 취득 가격인데, 취득 가격도 취득 당시 내거 계약서가 원칙이에요. 실가가 원칙이고, 요 실가가 확인이 안 됐을 때만 추론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추계 순서가 역시나 취득 당시 옆집 거 팔린 계약서. 그런데 옆집 거 팔린 계약서도 없으면 부동산을 감정한 가액. 이 감정한 가액도 없으면 뭘 사용하냐면 이걸 사용해요. 자, 뭐라고 적었어요? 환산 취득가액.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환산도 못하면 맨 마지막에 뭐로 간다? 기준시가. 그럼 우선은 결과를 하나 암기하실 게, 취득 가격은 추론 계산 순서가 앞글자만 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 감, 환기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어떻게 간다고요? 매, 감, 환기. 그러면 요 환산이라는 단어는 양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만 사용한다? 취득.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거 시험에 낼까요? 이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최근에 3번 냈다고요. 내가 안 나오는 거 안 적는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뭘 안 나와? 이런 게 답이라니까 8개. 시끄러워요. 자, 나온다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숫자 보여드리는 것은 계산을 나중에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산 손 떼십시오. 우리가 한 5월 정도가 살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말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숫자를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거 인상 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걸 취득으로 가정해보고 양도로 가정해봅시다. 근데 양도 가격이 10억 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결정됐고, 취득 가격이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산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부터 X로 놔볼게요. 얼마로 갈 수 있는지 X로 놓고 계산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금액이 확인돼요. 이 금액은 기준시가는 이거는 매년 국가기관이 공시를 해놔서 매년 그 사이트에 올려놓는다고 금액이. 그러면은 현재 기준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8억 원이에요. 평가된 금액이. 그리고 20년 전에 기준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8천이야. 그러면 부동산 공시된 가격이 20년 전 8천만 원에서 현재 8억 원으로 물가가 10배 뛰어 있죠. 그러면 실질 거래되는 금액도 계략적으로 몇 배 뛰어 있다? 10배. 그럼 X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잖아.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니까? 10억. 과거에는 1억 원. 맞나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금액 갖다 놓고 분모에는 현재 기준시가, 분자에는 과거 기준시가. 그러면 현재 10억 원의 거래가 되는 물건이 과거에는 8억 분의 8점 몇 분의 몇? 10분의 1에서 거래가 됐다. 그럼 얼마 나온다? 1억. 그 1억을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환산 특각인데 지금 이렇게 하올 수 있구나라는 것만 느끼시고 계산하는 것은 난이도 최상이니까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떼자고 5월 달에 가면 되니까. 됐어요? 지금 한번 해드려 볼까 이거? 그럼 다 가방 싸서 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봐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문제를 못 맞죠. 자, 보세요. 제가 적어볼게요. 양도가 원칙은 실가고요.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맨 처음에 매 확인이 안 되면 감 확인이 안 되면 기. 맞죠? 취득가격이 원칙은 실가 확인이 안 되면요 매 확인이 안 되면 감 확인이 안 되면 환 확인이 안 되면 기. 자, 예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양도 가액을 반드시 먼저 결정하세요. 항상 세금 계산할 때 취득가격 먼저 하시지 말고. 양도 가격이 감정가액까지 확인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양도 가격은 맨 마지막에 뭘로 가요? 기준시가. 그때는 취득가격은 반드시 이렇게만 연결돼요. 기준시가.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은 뭐냐면은 양도 가격을 가장 낮게 평가된 금액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취득가격은 의무적으로 뭐로 계산해라? 가장 낮게 평가된 금액이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금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양도가격이 뭐로 갔다며? 기준시가. 취득가격은 반드시 뭐로 간다고요? 기준시가. 이거는 이해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강제 약속사항이니까. 됐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부터 양도 쪽에서 취득 쪽으로 어떻게가 화살표가 연결되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한번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편안하게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항상 뭐부터 정한다고요? 양도. 요게 확인돼서 뭐로 가요? 실가. 그럼 얘는 이미 결정된 거야. 됐죠? 그다음 우리가 뭘 결정해야 돼? 취득가격. 얘가 확인되면 뭐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실가로. 됐어요? 근데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뭐로 갈 수 있다? 매. 그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양도가격은 실가로 계산하고 취득가격은 추계 상관하지 않는다. 화살표가 어떻게 연결돼도 상관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요 빨간색을 봐요. 빨간색.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결정한다? 양도. 근데 실가가 확인이 안 됐어. 뭐로 간다? 추계. 그럼 맨 처음에 뭘로 가요? 매. 그럼 요게 확인됐어. 그럼 양도가격은 뭐로 가요? 매. 요거 확인이 안 된다고 가정하니까 매. 됐죠? 근데 우리 뭘 결정해? 취득가격. 실가가 확인되면 뭐로 간다? 이렇게 실가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양도가격이 추계로 갔다 하더라도 취득가격이 뭐가 확인되면? 실가가 확인되면 뭐로 간다고요? 실가.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 안 되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난이도 상인데 이건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웬만하면요 투톤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오늘 내가 포톤까지 가. 포톤까지. 이거는 내가 1년 중에 강의 중에 미친 날이야 오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양도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실 확인이 안 됐고 매도 확인이 안 돼서 그럼 우리 뭐로 가요? 감. 그럼 양도 가격은 감정으로 가는 거야. 우리 뭘 결정해? 취득. 뭐부터 확인해? 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가 양도 가격이 뭐로 갔다며? 기준시가. 이때는 화살표가 이렇게만 연결된다고.
만약에 양도 가격이 기로 갔는데 취득가격 실이 확인되죠. 이렇게 못해. 이거는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이해 가요? 이거는 적는 거 아니에요.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돼. 됐죠? 축하드려요. 한 문제 맞추셨어. 뭘 박수를 쳐. 박수는 내가 치라고 할 때만 치면 돼. 언제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 민법 시간에 그랬나 보네. 저는 제가 받고 싶을 때만 받아요. 아무 데나 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 제가 치라고 할 때만 치워야 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럼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은 양도와 취득까지 결정을 했죠. 그럼 이제 취득이 나왔습니다. 취득이 나온 다음에 뭐를 결정한다? 4번 출에 양도인데 지금부터 제가 칸을 메꿀 거예요. 칸을 잘 보세요. 못 쓰는 부분이니까 하나 부러뜨립시다. 자, 갈게요. 필요 경비내 세 개가 있죠. 얘들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은 경비니까. 그럼 이제 답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 경비가 취득 가격이죠. 얘가 어떻게 결정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쫓아갑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첫 번째 케이스, 취득 가격이 실가 확인됐죠. 그 밑에도 반드시 실가로만 계산해야 돼. 같은 경비니까. 같은 경비니까 같은 가족이야. 같이 움직이라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액이 계약서에서 얼마 확인되고 양도비도 계약서에서 얼마 확인되죠. 요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경비로 들어가요.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취득 가격을 실질 거래 가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경비로 들어간다. 맞죠? 이 자본적 지출액은 실가가 확인된다는 말이니까. 됐죠? 그런데 취득 가격이 실가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가 환기 중에 어느 하나로 금액을 추론해서 계산 들어갈 수 있죠? 응? 됐다. 좀 이따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때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추론해서 계산하셔야 돼. 이건 법에 정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취득 가격은 추론해서 계산했는데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를 계약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경비니까 같이 계산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약속이라는 거. 그러면은 요 추론해서 계산하는 것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요 경비를, 여기서 말하는 필요 경비는 두 개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이것을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공제해야 돼요. 계약서 금액으로 사용 못하고. 그래서 현재 요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공제하는 율을 법에서 정해놨는데 부동산 등으로 가정한다면 이 공제율이 취득 당시 평가된 금액인 기준시가, 요거 말이에요. 요 기준시가, 기준시가의 3%를 빼는 거야. 몇 퍼센트? 3%. 그러면 아까 제가 금액을 잠깐 계산해 볼까요? 아까 양도 가격은 10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취득 가격이 요까지 확인이 안 됐다 가정해서 이걸 환산할 수 있죠. 그럼 아까 환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양도 가격 확인된 거 10억을 갖다 놓고 분모에는 현재 기준시가 8억 원, 분자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8천, 취득 당시 기준시가 8천. 그러면은 얼마의 거래가 될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1억. 그러면 취득 가격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추론해서 계산했죠. 그때는 계약서에 자본적 지출액 얼마, 양도비 얼마가 확인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얘도 뭐로 들어가야 돼? 축에. 축에서 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공제율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러면 지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8천. 요 8천만 원에 몇 퍼센트를 공제한다고요? 3%니까 얼마? 240만 원. 그럼 요때는 환산 취득 가격 얼마에다가 1억 원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얼마? 240 합쳐서 요 토탈 1억 240만 원 우리 뭐로 인정받는다? 필요경비.
지금 두 사람이 딴 생각했어. 내가 누군지 지목까지 알 수 있어. 두 번째 줄 집중 안 했죠? 빨리 얘기해요. 집중 안 했죠? 20년 강의해봐요. 눈빛 딱 보면 알아. 이거 할 때 딴 생각했다고. 지금 옆에 또 마찬가지야. 지금 옆에 분은 이해하셨어. 자, 다시 한번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필요 경비내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같은 필요 경비잖아요. 같은 필요 경비니까 무조건 같이 가시라고. 같은 가족이니까 손잡고 손 떼지 말고. 됐죠? 그러면 취득 가격이 뭐로 갔으면 실가 계약서. 얘들도 계약서 금액으로 가시고. 됐죠? 근데 취득 가격이 뭐로 갔으면 추계. 밑에 것도 뭐로 가라? 추계. 그 추계에서 빼는 법률 용어를 만들어 놨을까? 이걸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계산 공제율은요.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의 3%. 됐어요? 자, 핸드폰 꺼냈어요. 한 문제짜리예요. 일어나서 찍든 모아서 찍든 찍으세요. 아이고, 고개 안 숙여도 돼. 뒤에서 머리 안 나와. 알아서 다 피해서 찍으셔. 다 찍으셨어요? 못 찍으신 분은 그 옆에한테 이렇게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옆에 짝꿍한테. 자, 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법조문은 되게 간결하게 되는데 이제 법조문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이 우선 요까지 제가 법조문을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책을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351페이지. 351페이지. 가셨어요? 집에 가스 내리고 왔으니까 집중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351페이지. 그리고 50대 집중해요. 자, 누구랑 얘기 못해? 자, 맨 상단에 보시면 1번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구분 박스 보이세요? 자, 거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단어 보이세요? 우선은 네 번째 줄을 먼저 보실래요? 네 번째 줄.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기준시가 동그라미, 취득 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 동그라미. 요게 요거 설명한 거잖아요. 아까 양도 가격이 뭐로 같다며 기준시가, 취득 가액은 반드시 기준시가. 이것은 약속이에요. 다시 첫 번째 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을 원칙은 뭐로 가요? 실질.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원칙은 뭐로 가고 실질 거래액인데 가로도 읽어야지. 가로도. 그럼 가로를 보시면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매매 사례가격 감정가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럼 이 얘기잖아요. 봐봐요. 양도가격을 정할 때 원칙은 뭐로 가고 실가. 요거 확인이 안 되면 매 얘도 확인이 안 되면 가. 그래서 왼쪽부터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됐죠? 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따를 때는 취득가액 또 뭐로 가는 게 원칙이야? 실가. 그런데 가로까지 여기 봐봐요. 원칙은 실가인데 가로까지 읽어야 되잖아. 자, 가로를 보시면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에 환산 취득 가격을 뭐한다? 포함한다. 그럼 이 얘기죠. 원래는 실가인데 얘가 확인돼야만 실가죠. 확인이 안 되면 뭐로 간다? 추계. 추계 순서가 어떻게 된다? 매, 감, 환.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거를 제가 해설해 드린 거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정리되셨죠? 거기다 적어요. 어려운 거 하나 끝냈다. 뭐라고요? 50대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우선 D를 먼저 가보세요. 뒤에 358페이지 358
맨 상단에 보시면 3번 추계란 단어 보이세요? 자,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이쪽 보세요. 다시 한번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한번 놔두시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는 말 약속을 지키세요. 그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여러분들이 주관을 기피하고 책을 읽으니까 나중에 어디부터 지문을 해석할지 판단이 안 돼.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를 먼저 결정한다. 양도. 얘가 결정돼야지 밑에 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뭘 결정하고 취득. 그다음 뭘 결정하고 자본, 양도. 그런데 양도와 취득은요 원래는 영향을 안 미쳐요. 각각 왼쪽 금액부터 오른쪽 금액으로 확인되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영향받는 게 얘가 뭐로 갔다며 기준시가, 얘는 반드시 뭐로 가요? 기준시가. 그거 말고는 아까 화살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같은 필요 경비는 같은 가족이죠. 같은 가족은 항상 손을 같이 잡고 가시라고. 예외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 갔어요? 그럼 하지마. 그러면 취득 가격이 뭐로 갔으면 실가, 밑에 것도 뭐로 가라? 실가. 취득 가격이 추계로 가면 밑에 것도 뭐로 가라? 추계. 이게 이해가 안 가? 취득 가격이 내 거 계약서면 밑에 것도 내 거 계약서로 가고, 취득 가격이 내 거 계약서가 아닌 것은 밑에 것도 내 거 계약서로 가지 말고 추계하라. 이게 이해가 안 가? 자, 쉬었다요.